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넌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50번째 시간으로 영화 대부와 와인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화 대부와 와인, 변연백.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늦은 오후 시칠리아 섬 팔레르모의 오래된 농가 앞마당, 간신히 의자에 의지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노쇠한 노인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진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곁에는 검은색 개 한 마리만 무심히 주변을 맴돌고 있다. 마이클 콜레오네, 영화 대부 3부작의 중심인물로 그 쓸쓸한 죽음과 함께 1901년 마이클의 아버지 비토 콜레오네가 10살 되던 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된 파란만장한 극중 100년간의 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마이클 콜레오네 역은 프랜차이즈가 끝나는 3부까지 쭉 알파치노가 연기했다. 영화 대부는 세계 영화사에 여러가지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긴 영화이다. 마리오 푸조의 원작을 작가가 직접 각색한 영화는 I Believe in America라는 첫 번째 대사로 시작된다. 이 영화는 단순한 깽영화를 넘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광기와 좌절,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는 초기 미국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겉은 마피아의 이야기지만 이야기 중심은 시종일관 가족이다. 마피아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마피아 대신 대체한 용어이지만 심지어 마피아 조직도 가족이라 부른다. 요새는 깽의 계파를 일컫는 보편적 단어가 된 패밀리라는 단어도 이 영화로부터 시작됐다. 실제로 영화를 만든 스태프들이 상당 부분 실제로 가족관계라는 점도 흥미롭다. 일부 음악을 맡은 카마인 코플라는 프란시스 감독의 아버지이며 고니 역을 맡던 배우 탈리아 샤이어, 후에 로키의 연인 역을 맡아 아카데미 여유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는 감독의 여동생, 마이클의 딸 메리 역할을 맡은 소피아 코플라는 감독의 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해 이탈리아 문화가 확고하게 미국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72년 1편이 개봉된 후 2편은 2년 후인 1974년에 개봉되었으나 마지막 3편은 18년 후인 1990년에 개봉되었다. 3부작을 통틀어 29개 부분의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73년 시상에서 작품상 등 일부가 3개, 75년 시상식에서 역시 작품상 등 6개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3부는 7개 부분에 걸쳐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실제 수상 부문은 없었다. 아카데미만 보더라도 한 프랜차이즈 최다 노미네이트 29개 부분 1부와 2부가 모두 작품상을 수상한 유일한 영화, 또 동일한 인물을 연기한 다른 2명의 배우, 1부의 마론 브론드 남우주연상, 2부 로버트 드니로 남우주연상과 모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기록을 세웠다. 또한 3부작 모두가 각각 작품상, 감독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진기록도 세웠다. 그리고 그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다이언 키튼 등의 출연 배우들은 이 영화 이후 인력 스타로 떠올랐다. 특히 1955년 워트프린트에 이어 두 번째 남우주연상이 결정되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수상을 거부한 말론 블란도는 애초 올리비아 로렌스를 주연배우로 점찍은 제작사 파라마운트로부터 한물간 말썽꾸러기 배우로 여겨져 스크린 테스트 무브스 출연, 말썽을 부릴 경우 대비한 손해보상보험 담보 등의 모욕적인 요구를 받았다. 이에 곤란한 상황에 놓인 프란시스 코플라 감독이 메이크업 테스트란 명목으로 말론 브란도를 달려 스크린 테스트를 받게 하였고, 결국 그의 연기에 만족한 파라마운트사가 나머지 2가지 조건은 면제해 주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외에도 골든글로브, 그래미, BAFTA, 전미영화 편집인상, 전미영화 감독 조합상, 독일의 골든 스크린상 등 세계적인 영화 관련 상을 휩쓸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란시스코 블라 감독 자신도 처음에는 제작사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여 대체 감독이 촬영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나중에 그의 중반부에 그 유명한 마리오 클로네의 루이스 식당 복수신을 연출하고서야 비로소 감독으로 단단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5분 정도 계속되는 루이스 식당 장면은 원래 175분인 전체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 제작사가 이 부분을 끝나고 인터미션 시간을 갖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관객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 장면은 와인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뒤에서 좀 더 기술하겠다. 이태리 문화에 있어 음식과 와인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탈리 사람들은 심지어 와인이 없는 식사는 아예 식사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도 한다. 대부에서도 번번이 식사나 파티 자리가 나오는데 와인을 비롯해 술이 없는 경우는 단 한 장면도 없다. 또 등장인물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총 61번 나오는데 주종을 살펴보면 대부분 스카치 위스키, 레드 와인 그리고 화이트 와인의 3종류이다. 그리고 이러한 술 종류는 극중 인물의 성격이나 등장하는 장소의 성격을 표현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스카치 위스키는 남자의 술, 레드 와인은 가족의 술, 화이트 와인은 파티의 술로 상징된다. 스카치 위스키는 남자들끼리 있는 곳에는 등장하지만 여자가 함께 있는 장면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특히 스카치 위스키를 따라주는 것과 받아 마시는 것을 통해 권력의 역학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코니의 결혼식에서 등장하는 술은 레드와인이다. 그것도 병에 담겨 한 잔 한 잔 따르지 않고 피치에 넣어 돌려가며 마신다. 가족의 유대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각종 결혼식 장면에서 클레멘자가 춤을 춘 후 피치에 든 자유식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것은 상그리아라는 일종의 레드와인 칵테일이다. 스페인어로 피를 뜻하는 상그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자주 마시는 와인이었으나 이제는 서유럽에 쓰는 보편적인 음료이다. 레드 와인에 오렌지 같은 과일 조각이나 오렌지 주스, 브랜디 같은 음료를 칵테일에서 마시는데 여름에는 얼음을 넣어 차게 마시거나 겨울에는 프랑스 뱅쇼처럼 데워 마시기도 한다. 레드 와인은 마이클이 연인 케이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등장한다. 그리고 일부가 끝날 즈음 아버지 비토 클로네가 마이클과 함께 과거를 회상하며 레드 와인을 마신다. 나이든 아버지가 요즘 와서 레드 와인을 예전보다 많이 마신다고 하자 아들은 와인이 건강에 좋다고 말한다. 그동안 세월과 부자 간의 정이 어떤 말보다 진하고 깊게 전해져 온다. 비토 콜레오네가 정원의 토마토 밭에서 손자와 장난을 치다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정원 탁자 위에 마시다만 레드 와인이 보인다. 병에 라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집에서 직접 담근 와인이라고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이탈리아 가정은 여건이 되는 대로 와인을 직접 담근다. 1920년대 감주법 시대에도 이탈리아 가정에는 정부가 와인을 직접 담그는 것을 일정량 허용해 주었다. 화이트 와인은 마이클과 장남 프레도가 갈등을 겪는 라스베가스의 파티 장면에 등장한다. 가볍고 걱정 없고 즐거운 분위기를 상징한다. 웃고 있는 여인과 음악도 상징적으로 함께 등장한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마이클은 화이트 와인과 음악을 치우게 한다.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화이트 와인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루이스 식당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이클이 총격을 가하기 전 타탈리아 패밀리의 두목 소르소와 뉴욕의 부패한 경찰서장 메클러스키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도 레드와인이 등장하는데 이는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보다는 단지 주 메뉴인 이탈리아식 송아지 요리와 레드와인이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소로스가 마이클에게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소믈리에가 레드와인을 가져와 오픈한다. 필자는 이 와인의 정체가 궁금하여 구글 서핑 등 여러 가지로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독일 와인이라는 등 정확한 답이 없었다. 도대체 이렇게 유명한 장면에 등장하는 와인의 정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필자는 우연하고도 간단한 단서로 와인의 정체를 알아냈다. 와인을 가져온 소믈리에에게 소로스가 카빗이라고 짧게 말하는
대목을 듣고 와인병을 정지화면으로 확대하여 몇 변을 돌려본 후에야 브랜드명은 아니지만 로고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와인은 현재 우리나라에도 수입되고 있는 이탈리아 북동부 프리올레 베네치아 줄리아 지역의 와이너리인 카빗 와인이다. 카빗 컬렉션은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탈리아 와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45년 전에 이 와인을 영화의 소품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그리고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영화 대부와 관련이 깊은 와인도 있다.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이 소유한 캘리포니아 소노마 지역의 코폴라 잉글룩 와이너리로부터 생산되는 프란시스 코폴라 와인이다. 코폴라 감독은 이 와이너리를 통해 영화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번다고 한다. 나파밸리에 있는 블루리치의 와이너리는 브랜드명이 더 가파드인 와인을 생산한다. 그리고 대부에서 명대사가 많다. 그 중에서도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제안할 것이다. 라는 대사는 여러 장르에서 차용된다. 필자도 당신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 오늘 저녁 분위기에 있는 바에 앉아 대부의 OST 음악을 들으면서 절인 올리브 열매를 안주로 토스카나 와인 한잔하는 것이 어떠한가.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